지중해의 시계를 7세기로 한번 돌려볼게요. 서쪽의 로마,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서지중해에서는 게르만 왕국들이 열심히 생존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지중해에는 동쪽의 로마, 비잔틴 제국이 주도하다가 흑사병, 페스트가 퍼지면서 해롱되는 중이었죠. 그러던 7세기에 지중해 갑툭 튀로 새로운 종교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슬람 세력이에요. 이슬람 달력의 원년으로 삼는 헤지라가 622년입니다. 이때부터 이슬람 세력은 정말 빠른 속도로 이란 지역부터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역을 확장해요. 말 그대로 싹쓸이죠. 북지중해는 엄청난 위기감에 휩싸여요. 하지만 8세기 초 유럽의 두 방파제가 유럽의 이슬람화를 막습니다. 서쪽의 프랑크 왕국과 동쪽의 비잔틴 제국입니다. 서기 717년 우마이야 왕조는 비잔틴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까지 진격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지구 방어에 특화된 콘스탄티노플 점령까지 실패하고 돌아가죠. 서기 732년에는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마르텔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지금의 프랑스까지 진격한 이슬람 군을 투르와 프라티에에서 격파합니다. 그게 바로 투르 프라티아 전투예요. 우마이야와 아바스 또 그리고 셀주크 티르크에 대해서는 중동 역사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이번 시간엔 좀 더 지중해와 관련이 있는 이슬람 왕조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려고 해요. 우마이야 왕조가 무너지고 아바스 왕조가 들어섰을 때 이베리아 반도라든지 북서 아프리카에는 아바스 왕조에 반대하는 지방 왕국들이 생깁니다. 지금의 튀니지에는 파티마 왕조라는 왕국이 들어섭니다. 이 파티마 왕조는 기억해주면 좋습니다. 10세기 초부터 약 260년을 가는 왕국입니다. 이 당시 인도양, 홍해를 통한 해상 무역로가 발전하면서 전성기를 누리죠. 이때 이슬람 세력은 이베리아 반도 중심의 우마이야 왕조, 튀니지아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파티마 왕조, 그리고 레반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바스 왕조로 3분됩니다. 10세기 후반기에 파티마 왕조는 수도를 튀니지에서 이집트로 옮겨요. 그리고 그때 짓는 신도시가 알카에라, 지금의 카이로죠. 카이로는 농업과 상공업 모두 발전하면서 비잔틴 제국의 콘스탄티노폴리스 그리고 중국 송나라의 수도 개봉, 카이펑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크고 부유한 도시로 성장을 하죠. 파티마 왕조가 중심지를 튀니지에서 이집트로 옮기고 10세기 말부터는 찌리 왕조, 함마드 왕조 등등 다양한 왕국들이 들어서는데 얘들은 지중해 세계를 제대로 주도하지 못합니다. 왜냐? 누어사 아니죠. 그러니까 르오스 중에 르에 해당하는 르네상스 국가들, 즉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이 부상했기 때문이죠. 나중에 유럽 르네상스의 시발점이 되는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은 굉장히 많지만 지중해와 관련된 베네치아 공화국과 제네바 공화국만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니스의 상인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북동부의 항구 도시 베네치아는 비잔틴 제국의 이탈리아 거점이었어요. 이 프랑크 왕국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하면서 9세기에는 사실상 독립을 하고 10세기에는 본격적으로 이 아드리아해로 진출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11세기 초에는 비잔틴 제국으로부터도 완전히 독립을 해요. 여기서 잠깐 베네치아를 비롯해서 이탈리아 소국가들, 도시국가들이 지중해에서 패권을 쥐게 된 배경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1095에 1291, 1095년부터 1291년까지 약 200년 동안 10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원인은 그래요. 몽골 초원과 중앙아시아에서 뛰어놀던 유목민족인 돌궐족이 중국 당나라한테 밀려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돌궐족은 중동 지역으로 오면서 이름이 튀르크족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그 중에 한 왕국이 중동 지역을 제패하고 중동의 지배자가 됩니다. 그게 바로 셀주크 티르크, 셀주크 제국입니다. 중동의 지배자가 됐으니 당연히 아나톨리아 반도와 이 발칸 반도에 있었던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에도 당연히 눈이 돌아가겠죠. 그렇게 서기 1071년에 벌어진 만치케르트 전투에서 비잔틴 제국이 개박살이 나고 비잔틴 제국은 아나톨리아 지역 대부분을 셀주크에 빼앗깁니다. 앞마당까지 빼앗긴 비잔틴 제국의 황제는
로마 교황에게 헬프를 쳐요. 그때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깃발 아래 전쟁을 벌인 게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200년 동안 참 간헐적으로 참 열심히도 싸웠던 이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성장한 맘루크 왕조가 기독교 세력을 전부 내쫓으면서 끝나요. 그리고 200년에 걸친 이 전쟁 기간에 십자군을 지중해로 실어 나르고 그리고 보급도 챙기고 직접 해군력도 제공하면서 지중해에 있는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 소국가들이 급성장을 하고 전성기를 누립니다. 이탈리아 북서부에 위치한 항구 도시 제노바도 베네치아보다는 늦게 성장했지만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베네치아와 거의 동등한 위치로 올라서요. 십자군 전쟁에서 사용된 물자와 병력은 거의 대부분 제노바와 베네치아인들이 실어 나릅니다. 이 당시 이 제노바라는 도시 한 도시의 무역 수입이 프랑스 왕국의 전체 재정 수입의 3배였다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베네치아는 4차 십자군을 이용해서 비잔틴 제국의 뒤통수를 치고 비잔틴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해서 점령해버려요. 여기에 자신들이 주도해서 라틴 제국을 세우고 크레타 섬 같은 전략적인 요충지를 먹으면서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고 동지중해 여왕이라고 불리죠. 이 때문에 비잔틴 제국이 부활했을 땐 비잔틴 제국이 오히려 제노바를 밀어줘요. 저 새끼가 지중해 다 먹게 놔둘 바엔 차라리 제노바를 밀어주자 라는 마음이었겠죠. 지중해 패권을 두고 무역 경쟁을 하던 베네치아와 제노바는 13세기부터 14세기까지 4차례에 걸쳐서 지네 둘끼리 싸웁니다. 그러다가 15세기 동지중해를 오스만 제국이 제패하고 16세기 서지중해를 스페인 제국이 제패하면서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은 점차 쇠퇴하고 18세기 말 나폴레옹의 이탈리아 원정 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이후 15세기, 16세기는 그러니까 르오스의 오스만 제국과 스페인 제국이 지중해를 주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스만 제국도 셀주크 제국처럼 구돌권 튀르크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비잔틴 제국이 만치케르트 전투 이후에 아나톨리아 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잃으면서 이 지역의 다양한 튀르크족들이 작은 왕국을 세워요. 오스만 튀르크도 1299년 아나톨리아 반도의 작은 왕국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14세기 무렵 아나톨리아 반도와 발칸 반도로 세력을 확장해요. 물론 중간에 위기도 있었지만 15세기부터 16세기는 오스만 제국이 결국 전성기를 맞이해요. 서기 1453년 메흐메트 2세가 비잔틴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시키면서 2000년 제국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키고요. 서기 1517년 셀림 1세가 십자군 전쟁도 끝내고 몽골군도 막아낸 이집트의 강자 맘루크 왕조도 정복해버립니다. 오스만 제국이 동지중해를 다 뚝까 패고 다닐 무렵 유럽 취급도 받지 못했던 이베리아 반도의 강대국이 급 등장합니다. 서기 711년 이슬람 세력이 점령한 이후 이베리아 반도의 기독교 세력은요 800년 가까이 영토 수복 전쟁 레콘키스타를 벌입니다. 그런데 1469년 이베리아 반도의 가장 큰 두 세력인 아라곤 왕국과 레온 카스티아 왕국이 결혼을 통해서 통일 에스파냐 왕국을 세우고 1492년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세력을 완전히 몰아냅니다. 그리고 그해 에스파냐 여왕의 후원을 받던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라틴 아메리카, 그러니까 남미에서 나오는 금과 은을 갖고 16, 17세기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심지어 스페인의 왕인 카를로스 1세,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카를 5세라고 불리는데 이 왕이 남독일의 합스부르크 가문의 영지까지 상속을 받고 심지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도 선출이 되면서 서유럽의 절반 가까이를 영토로 하는 초강대국이 바로 스페인 제국이 됩니다. 다시 지중해로 돌아오죠. 지중해 양대 산맥이 된 오스만 제국과 스페인 제국은 지중해 바다, 특히
그리스 해역에서 두 차례 맞붙습니다. 1538년 프리베자 해전과 1571년 레판토 해전입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 서양에서 건너온 역사책으로 서양적 역사관을 통해 공부를 하다 보니 알아도 레판토 해전만 아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프리베자 해전도 있었어요. 이때는 오히려 카톨릭 연합군이 오스만 제국한테 져요. 그래서 지중해 패권이 오스만 제국한테 기울다가 1571년 레판토 해전에서 스페인 중심의 연합군이 이기면서 오스만 제국을 이 동지중해에 묶어 놓는 겁니다. 그렇게 지중해를 양분한 오스만 스페인 제국은 17세기에 쇠퇴하기 시작해요. 지중해 우울한 근대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지중해와 이 인도양 말고는 무역로가 없었던 오스만 제국은 16세기부터 아메리카 신대륙과 신항로가 개척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쇠퇴를 해요. 여기에 베네치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등 유럽 국가들이랑 계속 싸우고, 심지어 이란 지역에 등장했던 어떤 페르시아계 왕국들과도 전쟁을 지속하면서 국력이 약해지고요. 결국 1683년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을 두고 유럽과 오스만 제국이 마지막 한타 싸움을 벌이는 게 2차 빈 공방전이고, 거기서 오스만이 패배하면서 본격적으로 오스만 제국은 유럽의 강자에서 유럽의 환자가 되기 시작해요. 19세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제국이 분해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이 오스만 제국은 바르바리 해적이라고 해서 해적단을 활용해서 지중해에서의 해군력을 메꿨는데, 당시 한창 성장하던 미국 상선을 못 모르고 공격했다가 된통당합니다. 그게 19세기 초에 두 차례에 걸쳐 벌어진 바르바리 전쟁입니다. 이후 오스만 제국은요, 이 북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잃고, 알제리는 1830년에, 튀니지는 1881년에 프랑스한테 뺏겨요. 거기에 그리스가 1830년대인가요? 19세기 전반기에 독립전쟁을 막 하고, 그렇게 되면서 오스만 제국은 이 발칸반도와 동유럽에서의 영향력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가 1914년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 때 배팅을 잘못했다고 할까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지만 결국 거기서 패전국이 되고 제국 자체가 해체, 멸망당해버립니다. 그럼 스페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1571년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를 하면서 스페인의 해군은 무적 함대라는 별명을 갖게 됐어요. 하지만 17년이 지나서 1588년 칼레 해전에서 영국한테 패배를 하면서 체면을 구깁니다. 이후에도 유럽을 주도하는 강대국이지만 유럽에서 생기는 분쟁이 또 간섭을 하면서 국력을 셀프로 소모시켜요. 그러다가 17세기 네덜란드와 영국 같은 어떤 새로 떠오르는 산업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버려요. 여기에 19세기 나폴레옹 전쟁 때 털리고, 또 그 19세기에 벌어진 아메리카 대륙의 독립전쟁 때문에 남미 식민지까지 상실하면서 또 다른 유럽의 환자로 전락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아는 척 포인트 하나. 오스만 제국과 스페인 제국이 지중해를 제패해 나가면서 베네치아 공화국은 쇠퇴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히려 반대로 제노바 공화국은 숨은 강자 역할을 여기서 톡톡히 해냅니다. 스페인은 막상 전성기 때도 경제력 자체는 똥망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금융, 무역 인프라 자체가 똥망이었다는 겁니다. 그 똥망을 제노바의 은행가들이 메워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한창 주도할 때만큼의 전성기급은 아니었지만 제노바가 이 지중해, 유럽의 금융 허브로 스페인의 무역, 금융, 유통을 대신합니다. 스페인 여왕의 후원으로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도 제노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대륙의 금과 은, 그리고 스페인에서 만들어진 상품들이 제노바를 거쳐서 유럽으로 유통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근대 자본주의는 제노바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도 있고요. 유럽의 16세기, 17세기를 스페인 제국 뒤에 있었던 제노바 금융 제국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중해란 복잡한 지역의 복잡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중동과 유럽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는데 조금의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옛날 이야기 듣듯이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